감쇄 B하고 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 감쇄 B는 아니지만 감쇄 B하고 비례하고 그 주어진 시스템의 고인동수가 뭐냐, 또 가해지는 가진 주파수가 뭐냐에 따라서 소실률이 정확하게 결정이 된다. 정의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물질이 주어지면은 보통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게 뭐 주어진다 그러면 그 플라스틱의 역률은 얼마냐, 소실률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주어집니다. 물질이 주어지면서 점탄성 물질이 주어지면은 역률과 소실률이 함께 주어져요. 그런 식으로 물성 특성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보면 또 한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힘 변이선도 해가지고 우리가 그 금세 얘기한 감쇄력, 댐핑에 의한 그 힘은 댐핑 컨스탄트에다가 속도를 곱한 이 항이라고 그랬어요. 댐핑 감쇄 상수에다가 속도. 그래서 이 x가 라지 x 사인 오메가 틸다 t 마이너스 파이라면은 말이죠. 이 앞에 장에서 그렇게 그런 하모닉 리스판스가 생겼다. 그래서 예를 들어 F0 사인 오메가 틸다 t로 흔들어주면은 F0 사인 오메가 틸다 t로 흔들어주면은 얘는 리스판스가 일자유도 시스템이 라지 x 사인 오메가 틸다 t 마이너스 파이만큼의 리스판스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한번 미분하게 되면은 오메가 틸다 x 코사인 오메가 틸다 t 파이가 되죠. 이 c는 앞에 곱해진 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코사인을 갖다가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게 되면은 요 놈이 바로 아까 이 라지 x에다가 이 라지 x를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x 자승이 되죠. x 사인 오메가 틸다 t 마이너스 파이가 아까 스몰 x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항이 된다 이거죠. 이 라지 x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x 자승 빼기 라지 x 자승 빼기 라지 x 자승 사인 자승 오메가 틸다 t 파이가 되니까 라지 x 자승 마이너스 오메가 x의 자승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오메가 c 오메가 틸다를 이쪽으로 나눠준 다음에 양변을 갖다 제곱하면은 그 x를 하나 더 나눠주고 제곱하면은 결국 여기서 요 fd는 요거라는 식에서 이런 식이 나 타원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타원 방정식대로 이게 a분의 x 자승 플러스 b분의 y 자승은 1 이렇게 가지고 a, b가 장축 단축 되는 타원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까지 그리가 라지 x c 오메가 틸다고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다음 여기가 라지 x고 이런 타원이 생겨난다. 그래서 얘가 운동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아요. 운동하면서 이 FT 값이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원 사이클 회전하고 되면은 요만큼 이게 에너지가 소실되죠. 실제 물질들은 이렇게 요거는 완전히 그 선형 점성 감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실제 물질들은 그런 식으로 되지를 않고 실제 물질들은 저런 방정식이 아니고 왜 안 올라가지? 이런 방정식이 아니고 실제 물질은 여러분이 재료학학 배울 때도 이걸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의 사이클. 이거 히스테리시스 사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배웠었죠. 이게 시그마와 입시론 저거에서 재료학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 시그마가 바로 힘하고 관련되는 거고 입시론이 바로 이 변이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돼서 얘가 이 면적이 바로 원 사이클당 소실되는 에너지라고 여러분이 재료학 배울 때도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실제 물질들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는 선형점성 감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면적이 원 사이클당 소실되는 에너지 양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질에서 이렇게 원 사이클당 이렇게 진동하면서 에너지가 소실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이다. 자, 그런데 그 그림을 갖다가
여기는 FD에 대해서 그렸는데 여기를 갖다가 Y축을 FD로 했는데 FD라는 거는 댐퍼에 의한 힘이죠. 근데 그 질량이 받는 힘을 갖다가 다 하면은 FD만 받는 게 아니라 KX 스프링에 의한 힘도 받으니까 KX 플러스 CX 닷을 갖다가 다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 요 FD가 바로 F 빼기 KX니까 F 빼기 KX니까 FD 대신에 F 빼기 KX를 이 안에다 집어넣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이 타원이 이렇게 돌아간 그런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그림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이건 이런 경우에 대한 걸 갖다 그린 거구나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그렇게 아주 뭐 중요한 이거 그렇지만 면적은 같다. 왜냐면은 원 사이클 돌 때 스프링 하나도 일을 안 합니다. 그게 바로 컨서버티브 포스죠. 컨서버티브 포스는 시작한 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에너지 그 소실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이 KA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도 이 면적이나 같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바로 이런 식의 그림인 겁니다. 아까 그 제레오각에서 그렸다는 그림이 아까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사이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는 탄성력의 보존력과 댐핑의 힘이 다 두 개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X축에 평행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게 이거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감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선형점성 감세로 마찰 감세를 바꾸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마찰 감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감세가 존재할 수 있다. 감세의 특징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는 있냐면 앞에서 마찰 감세하고 선형점성 감세를 비교해 보면은 선형점성 감세는 가진 주파수에 비례하고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이랬는데 마찰 감세는 진폭에만 비례하고 가진 주파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감세의 종류마다 그 감세가 원 사이클당 소모되는 에너지가 가진 주파수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진폭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감세 종류를 갖다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다 그죠. 그 어떤 감세가 만일에 가진 주파수하고 비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진폭하고 비례한다. 그러면 그런 식의 감세들은 다 동일한 감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동일한 종류다. 그래서 분명히 앞에서 봤지만 선형 점성 감세하고 마찰 감세는 동일한 종류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진폭의 비례하는 정도가 달랐다. 선형 점성 감세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마찰 감세는 진폭에 비례했어요. 그리고 마찰 감세는 가진 주파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여기 나오는 또 다른 감세가 뭐냐면은 두 가지를 여기서 더 추가로 소개하고 있는데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겁니다. 즉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세, 이걸 구조 감세라고 그러는데 스트럭처럴 댐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감세가 있고 유체 속에서 물체가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은 그 유체 때문에 생기는 그 감세가 있어요. 그런 감세, 이게 플루이드 댐핑이죠, 사실은. 여기는 이제 그 중에 플루이드 중에서 공기, 컴프레시블 플루이드, 압축이 가능한 플루이드, 기체죠, 기체. 공기 감세, 에어 댐핑이 하나 종류고, 유체도 플루이드 댐핑입니다. 유체 속에서도 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그 감세들이 그러면 과연 원 사이클당 진폭과 또는 가진 주파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그 이 스트럭처럴 댐핑 구조 감세는 종종 히스테리틱 댐핑 아까 우리 그 그림 그린 그 여러분 이 히스테리시스 그래프 있었죠. 그게 이 바로 구조 감세에 의한 겁니다. 구조 감세. 이걸 실험을 해보면은 이 실험해 보면 원 사이클당 에너지가 소실되는 거를 갖다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진폭의 제곱에만 비례해요. 그러니까 선형 점성 감세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가진 주파수에도 비례했는데 얘는 해보니까 진폭의 제곱에만 비례하고 가진 주파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또 다른 종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앞에 붙은 파이, 베타, K라는 거는 나중에 수학적으로 이걸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상수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 뿐입니다. 하나의 상수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 뿐이고, 결국은 이 앞에 나온 파이 베타 k가 하나의 상수예요. 그러니까 진폭에 비례한다. 구조감세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특징 하나를 갖다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파이는 그냥 3.14 이러고 그 숫자고, k는 그 강성이고, 그 시스템이 가지고 강성이고, 베타를 이제 하나의 정확해서 앞에 있는 컨스탄트 전체를 갖다가 파이 k로 나눠주면 베타가 구해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뭐 이게 각각 정의되는 게 아니라 요 나중에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 뿐입니다. 하나의 상수를 갖다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이죠. 이것도 이런 구조 감세도 동일하게 우리가 선형 점성 감세로 치환할 수 있다. 선형 점성 감세할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파이 c 이퀴벌런트 c 오메가 틸다 x 자승이 이게 원 사이클당 선형 점성 감세가 소모하는 에너지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구조 감세일 때는 이렇게 된다. 파이 베타 kx 자승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같다는 조건에서 이퀴벌런트 댐핑 컨스탄트가 오메가 틸다분의 k 베타 이렇게 얻어지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가지고 그 감세비 제타가 2루트 km분의 c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라지 x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요 안에다 대입하게 되면은 요걸 갖다가 대입하면은 여기도 라지 x 이게 있으니까 여기 라지 x 있고 요건 앞에 거보다 정리하기 쉽죠. 여기는 라지 x는 없으니까 이걸 여기서 대입하면은 라지 x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는 뭐 라지 x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금세 구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은 구조감세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 구조감세도 공진점에서 R이 1일 때 진폭이 맥시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1일 때 이 밑에 있는 놈이 분모가 제일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X가 제일 커지죠. R이 1일 때. 그렇지만 무한대로 안 가요. 베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안 가요. 절대. 무한대로 안 가요. 그래서 구조감세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그 위상각을 보면은 그 인버스 탄젠트 1-R 자승분의 베타기 때문에 R이 1로 가면은 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아크탄젠트 무한대 값은 2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선형 점성감세 때와 마찬가지로 이 위상각이 그 공진시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점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구조감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R이 0으로 가더라도 말이죠. 선형 점성감세하고 다른 점은 뭐냐? R이 0으로 갔을 때 선형 점성감세는 파이가 0으로 갔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힘을 줘서 이렇게 흔들어 줄 때 천천히 흔들어 주면은 내가 이렇게 힘을 가할 때 리스판스도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간다. 동일하게 위상각 차이가 없이 정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흔들면 얘가 따라오는 게 거의 딜레이 없이 따라온다. 그런 얘기인데 구조감세에서는 그렇지 않죠. 구조감세에서는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R이 이게 0으로 가더라도 아크탄젠트 베타예요. 베타. 그러니까 항상 어떤 위상각을 가지고 따라와요. 베타라는 거는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이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아크탄젠트 베타로 항상 어떤 차이를 가지고 리스판스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R이 0으로 가면. 그래서 0이 안 돼요. 이게 리스판스가 항상 딜레이가 일어나서 움직인다. 물질에서 리스판스는 물질이 응답하는 힘을 줘서 물질을 이렇게 이제 구조 감세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갖다가 힘을 줘서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 그놈이 바로 잡아당긴다고 바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항상 딜레이 돼서 따라온다. 그런 특징을 얘기하는 물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수식들이 의미하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이해를 하는 게. 그냥 수식만 뭐 복잡하게 수식 유도했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식을 막 외우고 뭐 물론 뭐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수식을 외워서 쓰고 그러면 무슨 도움이 좀 되겠지만 그 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식들이 담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잘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게 구조 감세다.
자, 이런 구조 감쇄가 되게 되면 말이죠. 구조 감쇄가 되게 되면은 여기서 말이죠. 요 식을 갖다가 요 앞에 있는 요 식이 복수함수를 이용해서 요 방정식을 갖다가 요걸 나타내게 되면은 여기 오메가 틸다분의 베타 k x 다트 이게 cx 다트였죠. 이게 cx 다트 그죠? 일자유도 감쇄 방정식에서 mx 더블 다 플러스 cx 다 플러스 kx는 이거였잖아요. 근데 c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큐벌런트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런데 x가 이게 라지 x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틸다 t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요걸 한번 미분하면 오메가 틸다가 이쪽 빠져나오기 때문에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마치 여기에 mx 더블 다 플러스 k 가로치고 1 플러스 j 베타의 x는 이런 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마치 이게 구조 감쇄는 강성을 이렇게 복소수로 갖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이거를 복소광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컴플렉스 스티프니스라는 말을 써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구조 감쇄일 때 이렇게 쓴다. 실제로 우리가 물질들을 갖다가 모델링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들에서 로스 팩터 같은 거 할 때 이 바로 베타가 로스 팩터하고 관련된 값들입니다. 로스 팩터하고 여러분들이 그 물질이 주어지면 아까 내가 역류라고 로스 팩터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이 주어지면 역류라고 로스 팩터가 주어진다고 그러는데 바로 K가 역류라고 관련되는 거고 베타가 로스 팩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나중에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물질들일 때 여기 어떻게 되는지 거기 나와요. 물질일 때는 이게 K가 2 값으로 바뀌면 이 안에 있는 놈이 1 플러스 J 로스 팩터 2타가 돼. 그런 역류를 갖는 역류를 갖다가 물질이 역류를 갖다가 그냥 갖는 게 아니라 복소 역류를 갖는 꼴이 되는 거죠. 물질이 복소 역류를 가져서 그놈이 로스 팩터가 결국은 댐핑 역할을 해가지고 에너지가 그 물질이 어떤 진동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물질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런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갖다 복소광성 컴플렉스 스티프니스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또 다른 또 감쇄가 바로 금세 얘기한 플루이드 댐핑이죠. 이 플루이드 댐핑은 유체 속에서 물체가 움직이면 말이죠. 유체 속에 움직이면 그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발생한다. 그리고 알파는 그 유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유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그 선형 점성 감쇄 하듯이 원 사이클당 그 에너지 소실을 갖다 구하는 방식대로 해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구해진다. 각자가 해볼 것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풀어놨어요. 이 노트의 제일 마지막에 연습 문제로 풀어놨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얻어진다. 그래서 유체 속에서 움직이는 놈은 그 유체에 의한 감쇄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여기 보면은 진폭의 3승에 비례하고 주파수의 자승에 비례해요. 이거 또 다른 종류죠. 또 다른 종류의 감쇄다. 또 다른 종류. 그렇죠? 구조 감쇄하고도 다르고 마찰 감쇄하고도 다르고 선형 점성 감쇄하고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가지 종류의 감쇄를 배운 거예요. 선형 점성 감쇄, 마찰 감쇄, 구조 감쇄, 유체 감쇄. 이렇게 4가지를 배운 거예요. 4가지를. 그것들이 각각 다 진폭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가진 주파수와는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다 다르다. 그 관계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감쇄의 종류를 똑같이 우리가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두 개가 서로 다른 감쇄처럼 보일지라도 실험을 해서 만일에 진폭에 똑같이 뭐 제곱에 비례하고 가진 주파수에 똑같이 비례한다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선형 점성 감쇄하고 동일한 종류의 감쇄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또 어떤 감쇄를 실험을 해봤더니 진폭에만 비례하더라. 그러면 이거는 마찰 감쇄하고 동일한 감쇄다. 또 어떤 감쇄를 실험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가진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폭의 3승에 비례하더라. 그러면 이건 유체에 의한 감쇄하고 똑같은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폭과 가진 주파수와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감쇄의 종류들을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가지 종류를 배웠고, 각각의 모든 감쇄들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진동을 다룰 때는 선형 모델로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선형 점성 감쇄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유체 감쇄도 이퀴벌런트 선형 점성 감쇄로 바꿀 때는 이 알파 값이 주어지면은 그걸 이런 식으로 선형 점성 감쇄 댐핑 컨스탄트 값을 구할 수 있다. 가진 주파수와 진폭 결정되면 진폭을 알아야 이걸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이 저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진폭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이걸 또 2루트 km분의 이거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앞에 했듯이 그 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양쪽에서 라지 x를 구해야겠죠. 앞에서 마찰 감쇄 구할 때 그런 했던 거하고 똑같은, 그렇게 해서 이 라지 x 값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근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혹시 또 그런 게 중간고사에 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꼭 그래도 해보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거죠. 자, 그래서 감쇄 종류, 이제 우리가 진동에서는 사실은 이런 감쇄들은 아까 나온 나머지 3개, 마찰 감쇄 또는 뭐 구조 감쇄 또는 유체 감쇄, 이런 것들은 실제 진동에서 안 다룬다. 왜 안 다루냐면 그 선형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 게 나오면 전부 다 선형 점성 감쇄로 바꿔서 전부 다룬다.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런 감쇄들은 그대로 쓰면은 전부 방정식이 비선형 모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선형 모델. 자, 비선형성이라는 것은 물리계 속에 항상 존재해요. 문제는 그 비선형성이 우리가 작용하는 힘들 중에 선형적인 효과보다 아주 작을 때는 그 비선형성이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비선형성이 어느 크기 이상이 돼버리면은 그놈이 도미넌트해지면서 선형성을 가졌을 때의 어떤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갖다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비선형 모델이 돼버리면은,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선형적인 것만 잘 예측하도록 우리 직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만들어가지고 비선형적인 현상은 예측을 못한다. 예측을 못한다. 그래서 선형적인 거는 똑같은 현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면 볼수록 점점 그게 경험이 쌓여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두뇌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는 그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선형 현상은 아무리 봐도 예측이 안 돼요. 어저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 그래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엉뚱한 결과고 실제로는 정해진 결과예요. 그게 엉뚱한 게 아니라 딱 유니크하게 결정된 결과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걸 예측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불확실성하고 다른 거예요. 불확실성하고 달라요. 불확실성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거죠.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컴퓨터로 하든 뭐로 하든 그건 예측이 안 되는 거고 어떤 확률로만 다뤄질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한 비선형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확률로 다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딱 주어지면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직관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험을 쌓아도 못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비선형성이라는 것들의 이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는 걸로 여기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에서 선형계에서는 표형점이라는 게,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라는 게 있으면 이건 항상 한 개로 정해지는데 비선형 시스템에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하나 또 없을 수도 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선형 시스템일 경우에는 진동계일 경우 말이죠. 바깥에서 이 주기적인 가진이 주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거, 정상 상태 응답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비선형 시스템은 그런 게 없어요. 없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없다 그러면 또 정리하기 편한데 꼭 그렇게 정리가 안 돼요.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느 쪽일지 모른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전부. 그래서
때로는 그 반응 자체가 스테디 솔루션이 아니라 아예 굉장히 케이어틱하게 보인다. 케이어틱하게 보이는 그런 솔루션이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선형 시스템의 경우는 그 응답이 스테디 스테이트 그 응답 같은 게 초기 조건하고 무관하죠. 왜냐면 호모지니스 솔루션이 0으로 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선형 시스템일 때는 응답이 초기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초기에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스테디 스테이트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어떤 놈은 발산하고 어떤 놈은 발산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기 조건에 선형 시스템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호모지니어스 텀이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스테디 스테이트만 남아서 그래서 파티큘러 솔루션만 남아서 초기 조건하고는 아무 무관하잖아요. 초기 조건 X하고 X0하고 X.0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비선형 시스템은 안 그렇다. 그 다음에 선형 시스템에서는 고유진동수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어떤 그 고유진동수에서 그리고 리스폰스가 굉장히 공진을 해서 굉장히 커진다. 그러는데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선형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같은 뭐 어떤 주파수가 되더라도 공진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엉뚱한 주파수에서 하나 이상의 엉뚱한 주파수에서 공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여태까지 쭉 그리고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비선형 시스템은 지멋대로다 이런 얘기예요. 지멋대로. 우리가 보기에 지멋대로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직관이 예측을 못하니까 지멋대로라고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실은 지멋대로가 아니에요. 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지멋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중첩의 원리가 뭐 선형 시스템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선형 시스템에 X1을 집어넣었더니 Y1이 나오고 X2를 집어넣으면 Y2가 나오면 X1 플러스 X2를 집어넣으면 Y1 플러스 Y2가 나온다는 게 중첩의 원리예요. 그죠? 입력을 갖다가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가 나오면 3 집어넣으면 3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예측해요. 그게 중첩의 원리예요. 근데 비선형성은 그렇게 안 돼요. 1 집어넣었더니 1이 나오고 2 집어넣었더니 2분의 1이 나오기도 하든지 아니 4가 나오기도 하고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는 아닙니다. 지멋대로는 아닌데 우리가 보기엔 지멋대로다. 자, 그러면은 이 비선형성을 다룬 그런 또 학문의 분야가 있습니다. 비선형 진동. 비선형 진동이라는 분야는 사실은 선형 진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형 진동을 배우고 비선형 진동을 배워야 되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형 진동하고 비선형 진동은 방정식만 좀 비슷하죠. 여기 보면은 MCK가 똑같고 여기 하나 큐빅 텀이 하나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K1 X 3승 이런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이 놈이 굉장히 여기 하나 끼어 들어갔는데 이 하나 끼어 들어감으로써 이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K1 값이 K에 비해서 아주 작으면 이 놈의 영향이 워낙 작아서 이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돼 버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선형 특성이 가졌던 놈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리스폰스를 막 내놓기 시작해요. 비선형성이 도미넌트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는 이놈은 지금 강성과 관련된 비선형 항이죠. X 디스플레이스먼트의 3승에 비례하는 그래서 이 강성과 관련된 물리계에서 이 여기에 자승텀은 없습니다. 물리계에서 1승텀 다음에 3승텀 이렇게 가지 자승텀은 없어요. 3승으로 가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강성과 관련된 비선형 항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유체 댐핑에 의한 호스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놈은 여기 지금 x 다트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이놈은 속도와 관련된 항이죠. 그래서 이건 감수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속도. 그래서 이게 비선형성이에요. 비선형. 그래서 이런 종류의 비선형성들이 모델링되고 다뤄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그 뉴머리컬
어널리시스를 해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초기 조건 다 0으로 줬습니다. 0으로 주고 이렇게 이 F0 코사인 오메가 이 DR 이게 드라이빙 여러분 책에도 DR이라고 돼 있어요. DR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DR 값도 주고 이건 우리 노트에는 틸다라고 돼 있는 놈입니다. 그 놈도 주고 K 값, C 값 다 주고 F0 다 주고 이 K1분의 K분의 K1이 0일 때, 1000일 때, 1350일 때, 1360일 때를 갖다 플랫한 거예요. 이 0일 때 리스판스예요. K가 K1이 K분의 K1이 0일 때 리스판스. K분의 K1이 1000이 되더라도 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이게 K분의 K1이 1000이 되더라도 별로 그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K1이 어느 정도 크기까지 갈 때까지는 별로 영향을 못 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0에서 약간 35% 정도 증가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이 1350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이게 좀 증가하긴 했지만 이 어떤 리스판스의 형태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360으로 가니까 갑자기 여기서 발산해 버린 거예요. 이게 발산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마치 이게 공진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꼴이 나 버린 거죠. 공진. 이거는 여러분이 이 방정식을 이렇게 비선형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풀면은 이런 리스판스를 얻은 이렇게 수치적으로 풀어서 얻은 리스판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하필 1360에서 왜 얘가 발산하냐? 그건 우리 직관으로 알 수가 없어요. 직관으로 예측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선형성이 이런 아주 불가해한 그런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반응 자체가 초기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저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여준 거고 이 두 번째 그림은 이건 유체 감세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감세 이 알파 값이 0, 1000, 3000, 4000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알파 값이 증가할수록 결국 유체 댐핑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비슷하게 우리가 예측이 돼요. 알파가 작을 때는 리스판스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알파가 점점 커질수록 이 리스판스 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알파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 감세 중에서도 감세에 의한 이 비선형성은 그래도 우리가 유체 비선형성은 상당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준다. 그러니까 비선형성이 있어서 또 비선형성은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그런 예측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지 마라. 아무것도 예측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떨 때 예측할 수 있게끔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비선형성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지멋대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연습 문제를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 연습 문제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게 회전 불균형이죠. 그래서 우리 진동의 종류가 힘을 줘서 흔들어주는 가진시키는 경우, 베이스를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가진시켜주는 경우, 또 그 진동계 자체 내에 뭔가가 이게 회전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 놈이 그 어떤 불균형량을 발생시켜가지고 관성력에 의해서 얘가 흔들어주는 경우, 엔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그랬죠. 엔진 같은 경우가 엔진 탁 키면 빙 돌면서 전체가 차가 우르릉 떨잖아요. 탁 키면 떨잖아요. 그게 그런 진동이다. 자, 그런 걸 회전 불균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회전 불균형이 있는 어떤 일자유도 감세 진동계에서 공진시 진폭이 0.01이고 그리고 이 감세비가 0.5 그리고 전체 질량 크기가 1000kg라면 불균형량의 크기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났어요. 그러면 뭐 여기 데이터들이 주어졌으니까 이 회전 불균형량을 구하는 그 공식은 이거잖아요. 이 공식이 여러분이 앞에서 썼던 그 공식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뭘 구하라면 M02 이게 회전 불균형량이죠. M02 곱한 값을 갖다 회전 불균형량이라고 그래요. 요 곱한 값.
질량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 이익값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 두 개를 곱하는 값을 회전 불균형량이라고 한다. 그럼 M02는 요걸 이쪽으로 M02는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왼쪽으로 보내야 되죠. 그래서 mx 곱하기 r 제곱분의 요 스퀘어 루트 요놈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지금 다 주어져 있잖아. 질량 1000kg도 주어져 있고 진폭 0.01도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공진시라고 그랬으니까 R은 1이고 그렇죠? 감쇄비 0.5니까 여기 0.5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금세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 식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금세 이런 식들이 왜 이렇게 유용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우리가 정보가 몇 가지 주어지면 이런 불균형량을 갖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제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여러분 그 책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풀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가속도계의 설계 앞에서 우리 가속도계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런 걸 갖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속도계는 주파수비가 0.2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보통 설계를 하게 되면은 좋다. 그럴 경우에 그 밑에 루트 1-r 제곱 플러스 2zr의 제곱 분의 1 이놈이 거의 1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1로 가면 그놈이 정확하게 가속도 측정되는 놈이 바로 가속도하고 정확히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였는데 자 측정 범위를 갖다 100Hz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R이 0.2보다 작으려면은 R은 고유진동 수분의 가진 주파수니까 가진 주파수가 우리가 측정하려는 주파수죠. 가진 주파수가 그렇게 되니까 고유진동 수가 500Hz 이상이 되게 되면은 R이 0.2보다 작아지죠. 500분의 100이 0.2니까. 그래서 가속도의 고유진동 수를 500Hz 보다 이제 커야 되니까 적어도 500Hz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00Hz 이놈이 이쪽에 고유진동수 루트 n분의 k가 라디안으로 표시된 고유진동수고 그걸 2파이로 나누면은 헤르츠로 고유진동수 헤르츠로 나온 거죠. 그래서 500은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k 이런 식이 하나 나온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온다. 이 식 하나 가지고는 MK를 결정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측정 오차가 3%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3% 이하. 자, 이 오차는 뭐 때문에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바로 원래 가속도가 뭐에 비례하냐면 요거 루트 이 지금 그 원래 주어진 식이 가속도 식으로 했을 때 이 루트 이 밑에 있는 거분에 r 제곱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r 제곱이 바로 r 제곱에다 x 곱한 게 그러면 가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요 놈이 1이 되면은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요 놈이 1이 되면 이게 1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놈이 3% 이하가 된다는 얘기 뭐냐면 이놈이 결국 0.97보다 크든지 1.03보다 작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제일 나쁜 지금 경우가 R이 0.2인 경우에 0.2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제타의 범위를 갖다가 요 식에서부터 구해보면은 요런 범위가 된다. 제타가 0.362부터 0.9395 사이에 존재하면 된다. 그런데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가속도계 설계할 때 항상 신호 왜곡 현상을 없애려면 제타가 0.7로 하면 좋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범위가 마침 0.7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제타를 0.7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0.7로 하겠다. 그래서 0.7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C 값이 1.4 루트 KM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이 두 개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수정체가 있을 때 그 수정체로부터 내가 이걸 디자인할 때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속도계를 내가 얼마만한 사이즈로 하겠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정체가 사이즈가 결정되면 그 수정체 사이즈에서 그놈이 갖게 될 강성값을 갖다가 우리가 수정체는 역률이 있으니까 역률이 있고 그 수정체 이쪽으로 눌릴 테니까 그 단면적이 있으니까 역률에다가 단면적 곱해가지고 그걸 L로 그 높이로 나눈 게 바로 이 K값이 되죠. K값이. 그래서 그 수정체의 역률을 알고 있으면 요 K값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 그런 디테일한 저걸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왜냐면은 그 얘기를 조금
자, 여기에 수정체가 이런 수정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놈을 갖다 지금 뭐로 이렇게 바꿨었냐면 여기 M, K 이런 걸로 바꿨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그러면 이 K 값이 얼마냐 하는 이 수정체가 K 값이 얼마냐? 이건 이쪽으로 힘을 이렇게 가했을 때 이놈이 결국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X가 얼마나 늘어나냐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 H라고 하고 요 단면적이 A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 고등학교 때 배운 그놈이 있죠. F는 이 길이분의 H분의 단면적 여기 단면적 그다음에 이거 X 이렇게 되잖아요. 요놈이 여기 K 값이다 요게 K 값이다. 그래서 요 수정체가 요 사이즈가 있으면 요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요것도 우리가 적당히 선정할 수 있고 수정체의 역률은 원래 물질이 정해지면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K 값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이즈를 결정하면서 K 값을 적정한 K 값을 갖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거 배웠을 때 여러분이 이런 바가 있을 때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고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잡아당기면은 이놈이 X만큼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나는 고등학교 때 우리 물리 선생님이 여기 단면적을 S, 이 역률은 2, 늘어나는 X, 그래서 이게 길이가 L 이렇게 해가지고 F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절대 안 잊어먹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회전으로 하게 되면 요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얘를 갖다가 이 모멘트로 하게 되면 얘의 전단강성 G고 L이고 대신에 이 S 대신에 이건 면적이지만 여기 면적관성 모멘트 J 그리고 얘가 돌아가는 각도 저걸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서 S 대신에 J 그 다음에 이거 대신에 G 그 다음에 이 L은 똑같고 여기 X 대신에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이 회전할 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 할 때 이거는 토저널 스티프니스죠. 토저널 스티프니스 바일 때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똑같이 이것도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똑같이 에너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걸 갖다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K 값이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된 거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이즈를 통해서 결정한 K 값을 이 값으로 정하면은 K가 정해지면 이 식에서부터 M이 정해지죠. M이 여기 계산해 보면 이 정도로 계산된다. 0.01013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기까지 맞히기 힘드니까 그냥 10g 해가지고 0.01 이렇게 정한다. 0.01로 정한다. 이렇게 정하고 나면 이 질량이 조금 줄었잖아요. 질량이 줄면은 고진동수가 높아지죠. 그거 상관없죠. R이 지금 0.2보다 더 작아지는 꼴이 되니까. 그죠? 고진동수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 질량이 줄기는 고진동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루트 m분의 k니까 m이 작아지면은 고진동수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은 R 값은 0.2보다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디자인에 이렇게 0.01로 정하는 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0.01로 정하고 왜 이렇게 떨어지는 값으로 하나요? 여러분이 만들려고 이 매니팩처링 하는 회사한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면 줘야 되는데 이런 값으로 주면은 회사에서 되게 싫어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질량을 갖다가 소수점 6째짜리까지 맞춰서 만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질량을 갖다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만 맞추고 이 밑에 그러니까 이것만 잘 맞추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무지하게 적어져. 그래서 이런 숫자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M이 주어지고 K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C값은 C가 0.7이 될 C값은 이렇게 금세 또 계산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또 여러분 연습 문제 중에 많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그 마찰감세
감세에 따라서 마찰 감세가 있을 때 이 진동계의 강성은 이거고 질량은 이거고 그리고 가진 조화함수는 1000 코사인 60t 가진 주파수가 60이라는 거죠. 60 라디안 퍼 세크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정상 상태 진폭은 얼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금속 간 마찰 계수는 뮤K는 0.07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해 진동수는 루트 n분의 k니까 계산하면 120 라디안 퍼 세크가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건 가진 주파수가 60이니까 120분의 62, 즉 R이 주파수 B가 0.5라는 얘기고, 이거 다 아니까 자 마찰이 작용할 때 라지 X 값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게 적어도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가 되는지는 거기다가 필요한 뮤 K 값과 NG, 파이, F0 값 다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이게 플러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플러스 안 되면은 진폭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케이스들이 아예 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버립니다. 그런 정상 상태 응답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플러스가 되는 루트 안에. 자, 그리고 이게 원래 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R이 0.5로 주어져 있으니 0.5 대입하고 여기 필요한 것들 다 하고 K 값도 주어지고 F0 값도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9.2mm 정도, 9.3mm 정도의 정상 상태 진폭이 일어난다 하는 걸 갖다가 이 앞에서 했던 이 식을 이용해서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찰이 감쇄력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에 조화 가진력이 가해졌을 때 리스판스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 식. 그러니까 마찰 감쇄 일어났을 때 이 식을 잘 이용해서 풀도록 해야 돼. 이 마지막 문제가 앞에서 왜 이놈이 원 사이클 동안에 아까 나왔던 3분의 8 알파 오메가 자승 X 3승 이런 에너지만큼 소모를 하는지 그걸 계산하는 식입니다. 앞에서 했던 것도 마찰 저거 했을 때 똑같이 하는 거죠. 선형 점성 검사할 때 똑같이 안에 원 사이클 동안에 요 힘이 dx 작용하는 거죠. 힘 곱하기 거리가 일량이잖아요. 그죠? 힘 곱하기 거리. 그런데 x.dx인데 dx는 그 앞에 dx라는 건 x.dt잖아요. 그래서 x.dt니까 여기 x 3승이 되는 거죠. x 3. 그래서 이게 3승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3승으로. 여기.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뭐 쉽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dt로 바뀌면 dx일 때는 얘가 한 바퀴 돌지만 dt로 바꾸면은 원 사이클이니까 0분의 오메가분의 2파이가 한 주기죠. 그래서 dt로 바꾸면서 0분의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바뀐 꼴이 되는 거죠. 2파인데 여기 그걸 갖다 2파인데 여기 곱하기 4로 한 거죠. 2분의 1을 바꿔서 4로 해서 왜냐하면 한번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요만큼만 하면은 4배를 해주면 되잖아요. 4배를. 그래서 여기에 4배로 해서 이렇게 이 양을 갖다가 4분의 1로 줄인 거죠. 이게 원래는 0부터 오메가분의 2파이까지인데 이걸 4분의 1로 줄여서 이거 바깥으로 4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갖다가 요 코사인 3승을 갖다가 요런 또 코사인 정리 뭐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요런 거는 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그야말로 수학 그걸 이용해서 산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대입해서 여기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이 얻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얻어지고 나면은 이 선형 점성 검세가 이거 갖다는 데서부터 이퀴벌런트 댐핑 컨스턴트 값이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하는 거를 알 수 있다.